네,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 2023년도 강의가 오늘 이제 첫 시작이 되고, 이제 여러분은 2024년도 대비가 되는 거겠죠? 임용 시험에 대한 부분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아마 어제 이제 일반 영어랑 문학 수업을 아마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님께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새로운 각오 같은 것들도 이제 아마 같이 다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죠. 첫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첫 시작의 마음가짐이 끝까지 유지됐을 때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 명심하고, 그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본 선배들이 한참 2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강의 때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수업 실현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벅찬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명 정도 돼서 거기서 진행을 해서 지금 한 75명 정도가 합격해서 나와서 지금 다시 2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교단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내년 1월에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아마 기출문제를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볼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 뭐 정답을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공부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공부는 뭐 영어학이라든가 교육론이라든가 일반 영어 문학, 뭐 선생님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 들으시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가이드라인 외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임용시험에서의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여부는 뭐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그쵸? 예. 뭐 좋은 안내를 받아서 합격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제 본인들을 꾸려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2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월에는 1년간의 계획들을 세워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옷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세워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데 이렇게도 세워보고 저렇게도 세워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시간이 1, 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끌어내서 이제 3, 4월부터서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임용시험에 맞게끔 실력도 그죠, 예, 다져 나가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단계 그 뿌리를 내리셔야지만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제가 잔소리가 좀 길어지죠. 어제 이제 유 선생님이랑 다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각오로 진행을 하고 그 시작으로서 이제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앞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실라부스 빌드업 제가 핸드아웃 자료로 만들어 드렸는데 빌드업 1 실라부스라고 되어 있는 핸드아웃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2024년 임용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인 겁니다. 그쵸? 혹시 지금 초수생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초수생들.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수준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초수생들은 사실 이렇게 베이직 컨셉을 가지고 1, 2월 강의, 그 다음에 3, 4월 강의가 이제 베이직 컨셉에서 프랙티컬 클래스룸 티칭이라고 해서 좀 심화 수업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수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저는 모르죠. 일단 그 베이스 정도에 따라서 주어진 강의가 좀 따라오기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버거워서 힘들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을 그죠? 훑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빌더 이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1, 2월, 3, 4월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전까지. 그래서 지금 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서를 강독을 한다, 뭐 어떤 걸 더 공부 필요 없어요. 빌더 원 안에서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온전히 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실제 교실 지도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교육년 역시 감점이 없을 겁니다. 2024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저랑 상호작용을 하고 질문을 올리고 그죠? 답변을 받으면서 이제 본인의 부족한 점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 다 훑었기 때문에 또 재수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아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PLLT나 TBP 뭐 이런 그 강독 수업이 있죠. 저희가 이제 그런 원서 강독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 원서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만 그 원서에 있는 내용들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PLLT 강의가 빌더 1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면 아마 이제 저희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찾고 이제 조금 더 전년도에 공부한 것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수와 그다음 재수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개요 및 방식.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주로 저는 칠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여러분이 집에서 좀 읽어가지고 오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책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맥락을 잡아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론 수업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판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기 마지막에 오늘 수업했던 것에서 포인트 오브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키 컨셉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초수생들이 주요 개념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쵸 이렇게 언더라인 되어 있죠. 매 시간마다 초수를 위해 이전 배운의 내용의 주요 키 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서로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포인트 오브 섹션이 본 수업에 대한 이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 제목이 뭐예요? 빌드업이죠. 1장을 토대로 해서 2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2장을 토대로 해서 3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더 1이 이제 새로 교재가 제가 원래 빌더 1, 2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은 theoretical background라고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파트 2의 교실 지도인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챕터도 소홀하시면 안 돼요. 기존의 챕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 챕터가 나가서 서로 연계성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들을 잡아가는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챕터 1에 해당되는 언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다음 시간에 챕터 2에 해당되는 이 언어 습득 모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성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시간을 알고 계시고 이제 실라부스 각 그 위클리에 해당되는 이제 실라부스를 보시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임용 시험에서 theoretical background는 이 챕터 3까지 해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주에서 8주까지는 송은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는 베이직 컨셉이에요. theoretical background들도 키 컨셉들, 베이직한 키 컨셉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 티칭에 여기에서 이제 6주, 7주, 8주에 보면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해당되는 receptive skill과
productive skill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key principle, 베이직한 교실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는 그것을 조금 심화된 클래스룸 데이터를 가지고 심화된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업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4번의 별표. 매 차시 나가는 과제가 있어요. KWL 차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KWL 차트를 완성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KWL 차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프리뷰와 리뷰예요. 프리뷰와 리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 전에 프리뷰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프리뷰 때 작성해야 되는 차트가 K와 W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L 차트, 그 챕터의 L 차트를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K 차트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열고 정리하는 거예요? 책을 열지 않고 정리하는 거예요? 책을 열지 않고 정리하는 거예요. 초수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챕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세기 언어학습의 방법, 접근해서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냥 아는 대로 적으면 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누구는 많이 적고 누구는 적게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적어보면 이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내 출발선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챕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봐야 되는 거야. 수업 오기 전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K 차트는 이미 이 챕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엄 지식들, 그 챕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죠? 형식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리스팅이면 리스팅, 그죠? 예? 아니면 매핑이면 매핑, 좋습니다. 어떤 거든. 그렇게 이제 여러분 방식대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에서 W 차트는 want to know, 이 챕터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내가 이 챕터를 통해서 뭘 알고 싶다, 뭘 궁금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챕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W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봐야지. 주어진 챕터를 프리뷰에서. 쭉 한번 behaviorism도 읽어보고, innatism도 읽어보고, cognitivism도 읽어보고, constructivism도 읽어봐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W 차트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서, 그죠? 그 챕터에 해당되는 크랙들을 메워나가는 거예요. 갭들을 메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챕터 2, 3, 4로 나가면서 교육론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하는 수업으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L 차트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L 차트는 뭐냐면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 learned, 이해하시겠어요? have learned, 그죠?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L 차트에다가 책을 열어보지 않고 들었던 내용에서 기억나는 것만 매핑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first 매핑을 해보고, 그 first 매핑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열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어떤 것을 놓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게 학습 원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론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noticing the gap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KWL 차트를 과제를 진행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따라오시란 얘기예요. 무조건 선생님이 이건 별표 치라고 했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영어 교육용 시험에는 그러한 memorization, 그죠? 암기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부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평에서 개념 하나 둘씩 쓰는 것은 어쩌다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시험에 대한 자료가 클래스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응용이 기본이에요. 수업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러한 범주 안에서의 발화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방식의 공부 방식은 적합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우선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과정 안에서 KWL 차트만 잘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초수라고 할지라도 길은 보일 거야. 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의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 의심에 지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KWL 차트를 1, 2월 과정에 또 3, 4월 과정에 진행을 다 했어. 그러면 이제 5, 6월 과정에 기출문제를 하고 7, 8월 과정에 문제은행을 하면서 다시 KWL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필요한 부분들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들을 에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단권화 한다 이렇게 필요 없어. 그 단권화는 뭐하러 보여지는 그런 어떤 두꺼운 자료집으로 만들어요. 그게 가장 우리는 뭐 속기사가 될 거 아니잖아요. 쓰기 연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머리에다 해야 되는 거야. 그 머리에다가 단권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에는 KWL 차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선생님이에요? 교육론 선생님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방법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또는 이제 여러분 성향에 맞게끔 조금 더 모디파잉을 하고 그죠? 조금 더 뭔가를 더 에딩을 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코어 그 중심에는 뭐가? KWL 차트는 반드시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해야 된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KWL 차트를 진행을 하고 각 챕터에서 주요 키 컨셉이나 키 텀들을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어장처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패턴 드릴 이라고 하는 클래스룸 활동이 이제 오늘 저희가 제시를 할 건데 패턴 드릴이라고 하면 패턴 드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쓰면 안 돼. 키워드 카드에 그냥 패턴 드릴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패턴 드릴만 써가지고 어떻게 그걸 넘겨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패턴 드릴이라고 하는 키텀을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써놓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 그 패턴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키텀 리스트를 키카드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휴대하면서 보시면서 그 챕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그 키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맥락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수업들을 이제 선호하긴 하지만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지식들에 대한 발전 단계는 맨 처음에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인 능력으로 전환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마찬가지라. 라는 얘기지.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교육론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 근데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잡아서 이해하는 것들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반복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해당 챕터 안에서 주요 키텀들은 늘 항상 내 몸에 붙여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지하철을 탈 때도 그죠?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도 심심하면 봐. 화장실 가서 앉아서 있을 때도 봐. 제가 한참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는 동선마다 영어 단어를 붙였어요.
제가 필요한 부분. 어디서나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교육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낯선 개념은 개념일수록 친숙도를 높여나가야 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키카드다. 그런 키카드는 영어학에서도 쓰셔도 좋아요. 영어학에서 이제 어려운 용어라든가 개념들을 이렇게 키카드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익숙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손쉽게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WL 차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강의에서는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이에요. 클래스룸 티칭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그 수요일, 목요일, 이제 3, 4월 강의는 한 달씩 집중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교육론은요. 그래서 3월에는 여러분이 이제 PLLT 원서 강독을 갖다가 인강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서비스 강의로 이제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1, 2월 강의에 대한 theoretical background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죠? KWL 차트를 토대로 해서 PLLT 원서 강독을 이제 한번 교육론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그러니까 2월에 1, 2월 강의 중에서 2월에 한 3주 정도는 송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4스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 프린시플에 대한 지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1, 2주 수목 4회의 수업에서 바로 이제 심화 내용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심화 수업을 클래스룸 티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4월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부분 안에서는 다시 어휘 문법 지도를 송으로 선생님이 베이직 프린시플로 지도를 할 것이고 제가 심화된 클래스룸 데이터를 가지고 목요일 날 다시 어휘 문법 지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주에 수요일 날 송으로 선생님이 베이직 클래스룸 테스팅 프린시플을 지도를 하실 거면 그걸 가지고 클래스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심화된 그 클래스룸 테스팅에 대한 지도를 해서 4월까지 강의를 마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 2, 3, 4, 이 4개월 동안에 교육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클래스룸 테스팅에 해당되는 오센틱 데이터가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입형과 서답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월도 이제 한 달씩 강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교육론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강의 때는 기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전부 다 4주 동안. 근데 기출 강의 다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한 2주 정도는 앞에 있는 1월부터 4월까지 강의에 대한 정리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이제 기출 문제, 서답형 문제에 대한 그 풀이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분석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2주가 아니라 1.5주, 그 다음에 뭐 2.5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정리를 토대로 해서 기출로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가 기본 과정으로 봤는데 저는 그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험은 사실상 어떤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가 1차 시험의 당락은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론은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4월에 대한 기본과 심화가 나가고 그런 기본과 심화를 테스팅 형식으로 6월에 첫 주나 둘째 주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요 개념들을 바로 잡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한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기출에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토픽별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사실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고 정리이긴 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픽별 정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서 6월까지가 교육론은 한 세트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이제 7, 8월부터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올해도 이제 저희가 사실 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3년도 문항도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포맷대로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들도 그대로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것은 뭐 제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기출문제. 를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럼 올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2024년도의 교육론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의 방향이라든가 주요 토픽, 키 컨셉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시면 경년마다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매년마다 출제되는 이제 주요 토픽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도 그죠? 어떤 토픽이 출제의 순서겠는가 또는 어떤 토픽이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7, 8월에 가면 조금 더 탑 그죠? 프라이어리티를 정해가지고 탑에 해당되는 토픽들을 갖다가 조금 우선순위대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의 커리가 이제 그 최종 정리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제발 좀 와서 상담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절대 찾아오질 않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죠? 그래서 뭐 한 5, 6월이나 7, 8월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기본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공부에 대한 방법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그죠? 미로에서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첫 시작부터서 어떻게 우리가 기본 과정을 따라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그죠? 말씀드리는 게 옳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행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핸드아웃 자료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네, KWL 차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입혀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KWL 차트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챕터 2에 해당되는 이언어 습득 모형의 KWL 차트가 또 나갔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기 전까지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하고 못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저 책을 한번 볼까요? 박현수 영어교육론 보시면 이 책을 새로 내면 제가 서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들을 항상 써요. 네. 그래서 서원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스승과 선생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지 이제 여쭤보는 내용들이 서원에 좀 들어가 있고 이 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기출문제가 이제 답안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차례 볼까요? 한번 컨텐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theoretical background예요. 클래스룸 티칭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이 언어 습득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고 어떤 부분에 이 언어 습득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틀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베이직한 클래스룸 티칭 프린시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티칭 앤 러닝의 형태로 리셉티브 스킬, 프로덕티브 스킬,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까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는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냐면은 프로덕티브 스킬까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에 심화 수업의 4스킬을 토대로 해서 기본 수업은 그 vocabulary 그라마와 어세스먼트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들이 4월에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심화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 책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드업 2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4월에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챕터들을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 진행하려는 게 좋은지 3, 4월 과정에 시작하기 전에 보는 게 좋은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1, 2월 과정에 마지막에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3, 4월 과정에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월 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포마티브 테스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이 이제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그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WL 차트를 이제 작성을 해 가시면서 주요 키 컨셉을 잘 가지고 오셔야지만 그런 테스트도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씩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은 저희가 좀 계획해서 이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 이거는 이 주어진 챕터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으로 꼼꼼하게 나가면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몰라. 그치?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20세기의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으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언어 학습 방법은 무엇이고 언어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를 러플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파트 1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지금처럼 선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막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론을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토대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그 보편적인 그러한 영어 습득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들만 제가 판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면 넘겨보실까요? 네. 자, 파트 1 안에서 보시면 20세기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나와요.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4가지 카테고리 뭐뭐가 주어져 있죠? 첫 번째,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그치? 대답을 하는 사람들만 합격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물어보면 자꾸 유치하지만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자기 자신한테 설명해야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됨으로써 2번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반드시 조그맣게 크게 안 해도 돼. 혼자서라도 그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세기의 언어 습득 또는 학습 유형에 대한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 범주로 이게 이제 맥락을 잡아가는 거예요. 4가지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behaviorism. 두 번째가 innatism. 그죠? 세 번째가 cognitivism. 네 번째가 constructivism. 자, 이 4가지 카테고리예요.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 습득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죠? 그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이 언어 습득 안에서의 랭귀지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것이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behaviorism의 특성, 그 다음에 innatism의 특성, cognitivism의 특성, 그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의 특성, 그것이 실제 클래스룸 티칭까지 오도록 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챕터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의 이러한 굵직굵직한 카테고리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조금 더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그런 언어학습에 대한 모형들을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그죠? 예, 이론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가져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비헤이버리즘부터서 먼저 나가기 전에 이 네 가지 중에 현재 current approach, current classroom teaching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렇죠. constructivism.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각각의 챕터에 대한 정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그죠? 세심하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 좀 이제 주의해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비헤이버리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의 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을 했을 때 최초로 배우는 언어학습은 뭐예요? 모국어죠, 모국어. 그래서 모든 언어학습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언어를 습득을 할 때 모국어 습득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겠죠. 인간이 이 세상에 백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막 그 아이를 보면 신기하면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언어적 자극을 통해서 언어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에 의한, 그죠? 본인이 노출돼서 들어지는 그러한 언어적 자극을 토대로 해서 그 언어적 자극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토대로 해서 언어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의 언어학습에 대한 키 프로세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imitation, 그죠? 또는 repetition.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practice, 연습. 이게 학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끊임없이 주어진 언어적 자료를 어떻게 해요?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habit formation,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방식으로 언어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비헤이버리즘의 이런 학습관을 토대로 해서 랭귀지는 어떻게? 모국어든 목표 언어든 간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 언어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학습의 그런 과정으로 파악하고 교실 안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헤이버리즘과 같이 가지고 진행되는 언어관은 스트럭처리즘.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좀 어렵지만,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란 얘기야. 언어가 하나가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랭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분석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분석될 수 있는 단위는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단위로 어휘 하나하나,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랭귀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겠는가? 그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 하나하나, 베이직 유닛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휘 하나,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 discrete points라고 얘기를 해요.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연습하도록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헤이브리즘 안에서 교실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때 사용되는 활동은 뭐야? 무조건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는 연습 활동이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서 연습하는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패턴 드릴 또는 드릴링 또는 패턴 프랙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클래스룸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이 비헤이브리즘이다 하면은 무조건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해서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실제 언어 사용자의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학습 모형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주의. 그지? 그러면 비헤이브리즘과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비헤이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고 해요. 뭐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어.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천주의니까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헤이브리즘과 이네이티즘은 사실상 언어 발달과 언어 습득에 대한 과정을 극과 극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네이티즘 안에서는 뭔가 가지고 태어났어? 뭘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네이티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LAD라고 하는 거예요. LAD. 그죠? LA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거야. 언어 습득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습득 장치. 그치? 언어 습득 장치를, 그죠? 태어날 때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나왔어. 그럼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어 습득 장치 때문에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네이티즘의 특징이에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의 특징.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뒤집고 그 다음에 엎드리고 기고 걷고 달리고 누가 가르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신체적인 발달이 일어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그렇듯이 언어 발달도 그렇다는 얘기야.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주변의 환경에서 들리는 언어적 자료를 이 언어 습득 장치에 의해서 코딩 작업을 한다는 얘기야. 주어서. 그래서 시스템화틱하게 인지구조 안에서 만들어서, 그죠? 예, 그러한 그 머릿속에서 내재된 장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을 이룬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네이티즘이에요.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죠? 이네이티즘처럼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데 애쓸 필요가 없어. 그지?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설에 불과한 것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학습자들은, 그죠? 예, 그 exposure,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만 되면 무한정의 발화를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네이티즘이야. 그래서 이 장에 이런 이네이티즘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언어 습득 모형이 있는데 그 이언어 습득 모형이 뭐냐면 크라셴의 인풋 하이포테시스가 이런 이네이티즘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네이티즘은 학생들이 그저 환경 안에서 다량의 컴프렌셔블 인풋을 받게 되면, 그렇죠? 그 컴프렌셔블 인풋이 가지고 태어난 언어 습득 장치와 연결이 되어서, 그렇죠? 규칙을 막 생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한정의 발화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언어 습득 모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네이티즘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LAD라고 하는 언어 습득 장치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보편적인 모든 언어에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문법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영어학에서는 유니버셜 그라마 뭐 이렇게 배운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에 의해서 한국어에 대한
컴프렌시블 인풋을 받으면 한국어가 저절로 발달되고 영어에 대한 그죠? 익스포저가 이루어져서 컴프렌시블 인풋을 받게 되면 영어에 대한 랭귀지 시스템이 디벨롭이 되는 거고 프렌치에 대한 그죠? 익스포저를 토대로 해서 컴프렌시블 인풋을 받게 되면 프렌치 랭귀지 시스템이 디벨롭 되는 거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네이티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네이티즘 안에서 만약에 시험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컴프렌시블 인풋이라고 하는 exposure, 그죠? 실제 타겟 랭귀지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분들로만 출제가 되어서 comprehensible input 정도가 키 컨셉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cognitivism 이라고 하는 언어습득 및 학습에 대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cognitivism 이라고 하는 인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cognitivism과 innatism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좀 차이는 있어요. 그죠? innatism은 가지고 태어난 게 LAD야. cognitivism도 가지고 뭔가 태어났다고 생각은 해. 그치? 근데 그게 LAD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동물과 달라. 그래서 학습 능력도 뛰어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cognitivism이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학습 능력이야. 근데 그게 LAD인지는 뭔지 몰라.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cognitivism은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인지 구조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인지 구조에 의해서 언어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cognitivis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behavioralism과의 좀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behavioralism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주어진 언어적 입력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해서 그죠? 그런 언어적 행위를 토대로 해서 그죠? 그 언어 학습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cognitivism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야. 원리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ognitivism은요, 목표 언어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목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단편적인 요소가 어떻게, 그죠? 예. 문장 구성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문장 구성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인지 구조에 쌓아가면서 언어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조금 어려워. 좋아. 그러면 cognitivism에서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rule governed 규칙 위주의 학습으로 cognitivism은 언어 학습을 바라봐요. behaviorism 뭐라고 했어? discrete points라고 얘기했지? 단어 하나,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는 것이 behaviorism의 학습 방법과 언어관이라고 한다면 cognitivism은 뭐냐면 언어의 개별적인 단어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principle 또는 룰,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 구조에서 만들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전부 다. 그죠? 네. 자, 오늘 학습시키고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past tense야. past tense인데, 그죠? irregular past tense에 대한 학습을 시켜. 그래가지고 went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cognitivism에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went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 그 behaviori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went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went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익혀나가는 거잖아, 습관으로. 그치? 근데 cognitivism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went가 언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went에 대한 노출을 시키면 아, 이거는 verb야, 과거야, 동사야. 그리고 past tense, 과거야. 그래? 그럼 내가 이미 배웠던 past tense가 있지 않나? 라고 인지구조에서 뒤져.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배웠지. regular verb 형태에서 past tense를 배웠지. ed를 붙이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liked, played라고 하는 ed를 붙이는 past tense 규칙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환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구조 안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아, verb라고 하는 것에 verb tense 안에서 past tense는
regular verb와 irregular verb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 이런 동사는 그지? regular verb past tense로 ed를 붙이는 거고 이런 동사는 불규칙으로 변화하는데 go는 went로 변하는구나 라고 인지구조 안에서 리스트럭처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cognitivism, cognitive structure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커그니티비즘의 핵심적인 언어 습득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커그니티비즘 안에서는 언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겠어요? 규칙, 룰, 프린시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언어 학습 과정 중에 타겟 랭귀지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서 교실 지도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뭐 디덕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덕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타겟 폼에 대한 부분을 컨텍스트 안에서 제공해 주는 게 좋다. 아니면 그치 컨텍스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제공해줘서 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포커스 온 폼, 포커스 온 폼,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커그니티비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틀을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ism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랭귀지에 대한 관점이 그저 표면적인 거예요. 랭귀지의 표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I like it 이라고 얘기한다면 I가 무엇이고 like가 무엇이고 it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표면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요소들, 그치? 이 표면적인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단위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갈 것이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표면적인 요소를 주면은 그것을 무한정에게 I like it, he likes 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I like it이 I는 주격, 주어다.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 like 현재 시제가 쓰였다. 그 다음에 like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쓴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cognitivism이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ism은 표면적인 형태 안에서의 언어의 학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construc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은 표면적인 이외의 그러한 deeper 레벨에 해당되는 거. 그죠? 심도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틀어지는 게 구성주의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주의 언어가는 어떻게 해요? 폼의 형태, 랭귀지 폼의 형태, 표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폼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 펑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학습을 시도하고자 하는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에 대한 관점이 구성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펑션. 자, 펑션은 뭐야? 언어적 기능이란 얘기야. 언어적 기능은 뭐냐면 I like it. 마음에 들어요 라고 했을 때 표면적인 뜻은 literal meaning은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치?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표면적인 그러한 말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 게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I like it이라고 하는 표현의 그 펑션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I like it이라고 하는 한 문장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I like it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고 I like it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발화와 발화,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을 통해서 그 해당 타겟 어트런스나 타겟 센텐스에 대한 숨은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는 지금까지 커그니티비즘과는 달리 어떻게? contextualized, 맥락화된 상황, 소셜 컨텍스트, 그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의 숨은 의미에 대한 학습을 시켜야지만 보다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성주의 관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적 지식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그 지식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습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의 언어학습은 펑션이 중요하다. 미닝이 중요하다. 그런 펑션과 미닝은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 결정이 되어서 실제 교실 수업은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 주어지는 펑션과 미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모형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실제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1차적인 레벨에 해당되는 각 카테고리에 대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자세히 좀 나가보자고 한다면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지금 초수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behaviorism부터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실,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의 그러한 상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안의 상황에서 behaviorism,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behaviorism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authentic data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텍스트 안에서 또는 이제 교실의 담화로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클래스룸 안에서 behaviorism에 대한 학습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쵸? 그럼 behaviorism은 어떻게 학습이 될까요? 일단 교사가 있고, 그죠? 학습자가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있어. 그지? 그러면 교사가 학생들한테, 그죠? 예, 클래스룸 티칭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Repeat after me를 제일 많이 하겠죠. 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고 반복하는 학습 활동이 주로 교실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behaviorism과 같이 진행되는 교실의, 그죠? 예, teaching method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udio lingual method라고 이야기해요.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가 비헤이버리즘과 같이 묶여서 이언어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는 티칭 메소드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시기적으로 이제 비헤이버리즘이 있었던 그 시기 안에서의 교실 수업에 대한 모형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서 이건 한 쌍, paired, 그죠? paired에서 이제 묶여지는 건데,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교육론은 이 타이틀을 보면은 그 키 컨셉에 대한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어학습을 가르치는 교수 방법으로 보여져요?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듣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교실 수업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두청각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하고 듣고 하는 교습 방법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제공되어지는 텍스트가 스포큰 텍스트일까요? 리튼 텍스트일까요? 스포큰 텍스트가 돼야겠죠. 말하고 듣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학습 자료는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키 익스프레션이라든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특정한 패턴들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런 형태의 학습 활동들로 repeat after me, repetition drill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모델 센텐스를 주고 필요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는 substitution drill. This is a bank 하면 bank 대신에 hospital 하면 학생들이 this is a hospital.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필요한 단어들을 대체하면서 하는 연습 활동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교실 안에서 이런 모방과 반복의 연습 활동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드릴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시겠어요? Two words 하면 pattern drilling 또는 pattern drill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haviorism의 교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디오링구얼 메소드의 그러한 다이얼로그, 스포컨 텍스트를 가지고 그 스포컨 텍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발화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고 필요한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하도록 하는 레피테이션과 서브스티션 드릴의 형태인 이런 드릴링이 교실 수업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워드 레벨이면 워드 레벨, 그 다음에 grammatical point면 grammatical point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뭐로 만든다고요? 언어적 습관으로 만든다고. habit formation. habit formation. 이해하시겠어요? 네. habit formation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국어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모국어에 대한 습관이 형성이 되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모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갔어. 중학교를 갔더니 외국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어가 타겟 랭귀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으로 교실에서 배우는데 자꾸 뭐가 방해를 줘? 이미 형성된 습관이 방해를 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비헤이버리즘 측면 안에서 제2 언어를 학습을 시켜보니 제2 언어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다? 모국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2 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겠어? 모국어의 어떤 요소가 목표의 어떤 요소에 방해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봐야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비헤이버리즘 안에서 또 사용되는 언어 분석 방법이 그죠? 뭐냐면 컨트라스티브 어널리시스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대조 분석 가설. 이거는 이제 챕터 3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조 분석 가설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interference. 기출에 나왔었죠, 한번. interference.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모국어에 대한 학습 활동을 이렇게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 그 모국어에 대한 하나의 습관을 형성했는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another habit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another habit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habit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충돌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끼리 충돌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비헤이브리즘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 모국어에 대한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와 목표 언어에 대한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대조 분석하는 거예요. 포놀로지 하면 발음적인 요소를 대조해보고, 그치? 모폴로지 하면 형태적인 요소를 대조해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어와 영어에서 발음적인 요소는 뭐야? 한국어는 real 사운드가 하나인데 영어에서는 R 사운드와 L 사운드가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의 리을 사운드가 두 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컨퓨징이 나오는 거죠. R 사운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L 사운드를 얘기해서 그죠? 오류가 빚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비헤이버리즘 방식으로 R 사운드를 시작하는 단어 모아, L 사운드를 시작하는 단어 모아.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해서 그 차이에 대한 파악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교실 수업 활동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R 사운드로 시작하는 단어 rice 하나, 그지? L 사운드로 시작하는 단어 rice 하나. 구분 안 돼? 네, 좋아요. rice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끊임없이 듣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 minimal pairs라고 얘기하죠. 최소 대립상. 개별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묶어서. 이것이 전부 다 behaviorism의 학습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실 수업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발음 지도가 minimal pair를 가지고 이렇게 R 사운드, L 사운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 F 사운드, P 사운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연습을 시켜 minimal pairs로 behaviorism의 발음 방식이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학생들이 자꾸 오류를 범해. 어떻게? present perfect을 잘 못 써. 현재 완료를 잘 못 써. 현재 완료를 왜 잘 못 쓸까 생각해 보니까 뭐야? 한국어에는 현재 완료가 없어. 한국어에 없는 요소가 목표에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컨퓨징하고 에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현재 완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반이라고 하는 건 대조분석 가설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점이 현재 완료가 모국어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파악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티칭 그런 belief라든가 프린시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behaviorism 방식으로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behaviorism의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발음 지도든 문법 학습이든 그 틀이 어떤 범주 안에서 지금 교실 수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behaviorism에 대한 세팅은 behaviorism은 모방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진행되는 학습 방법으로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behaviorism 방식으로 진행되는 언어학습, 교실 수업의 언어학습은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그죠? 반복적인 연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제 언어관은 뭘 가지고 있다고?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실제 이런 구조주의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실라부스는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르치도록 하는 형태의 교수 요목이 나와야겠지? 그런 형태의 교수 요목을 어떻게 우리는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 실라부스를 가지고 교실에서 진행되는 그런 티칭 메소드는 뭐야?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야. 그래서 이런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안에서의 다이얼로그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모방하고 반복하고 즉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패턴들을 연습을 하고 또는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어휘를 대체 연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휘에 대한 문법에 대한 학습을 기계적으로 연습하면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안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학습 활동은 드릴링 또는 패턴 드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제2언어 학습을 하는 데서 자꾸가 오류가 빚어지는데 그 오류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면서 모국어 탓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모국어와 목표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을 가속화시켜 나가려고 할 때 선택한 언어 분석 방법이 컨트라스티브 어널리시스 하이포시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으로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다 몰라도 돼. 계속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는 거야. 오늘은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요것만 하나만 알면 돼.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 pattern drilling.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behaviorism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natism은요, 그게 다예요. 예, 생득주의 또는 이제 선천주의라고 해서 이 세상에 뭔가 가지고 태어났어. LAD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치? 그래서 LAD라고 하는 것은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거야. 이 언어 습득 장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문법 체계다. 그것을 언어 습득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네이티즘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뭐야? exposure. 노출만 되면 되는 거야. French든, 그죠? 예. 또는 Korean이든, 그죠? English든 노출만 되면 저절로 무한정의 발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뭐 때문에? LAD 때문에. 그러한 언어 습득에 대한 방법을 그대로 전수한 이 언어 습득 모델이 뭐다? 크라션의 인풋 하이포시스다. 그래서 익스포저의 그 포인트는 뭐야? 다량의 컴프레시브 인풋을 받게 되면 그죠? 예, 무한정의 발화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노력하지 않고도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 인풋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익스포저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인네이티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이 언어 습득에 대한 카테고리를 얘기할 땐 인네이티즘은 좀 빼는 경우가 많아요. 굵직굵직하게 behaviorism, cognitivism, 그다음 constructivism 이렇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cognitivism. 자, cognitivism, 인지주의라고 얘기했어. 이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innatism과 달리 인간은 이 세상에 뭔가 가지고 태어났어. 응? 그런데 그것이 LAD, 문법 장치인지는 잘 몰라. 근데 동물과 좀 달라. 학습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게 그 멘탈 스트럭처. 그죠? 예, 머릿속에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gnitive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 인지 구조를 이언어 학습을 하면서 그런 인지 구조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3장에서 나올 건데 목표 언어를 학습을 해. 그럼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 그치?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의 단어도 알게 되고 영어의 문법 체계도 조금씩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한 목표 언어에 대한 랭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야. 어디에 구축이 된다는 얘기야? 인지 구조에 구축이 된다는 거야. 그걸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언어 학습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언어 체계를 인터랭귀지. 초수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3장에서 다시 나와. 인터,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란 얘기야.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두 언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퍼스트 랭귀지 시스템과 세컨드 랭귀지 시스템이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세컨드 랭귀지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세컨드 랭귀지 시스템을 익히지 못했어. 그래서 세컨드 랭귀지 시스템을 이제 배워나가도록 하는 과정 중에 퍼스트 랭귀지 시스템은 그대로 인지 구조에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지금 배워서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는 퍼스트 랭귀지 시스템도 아닌 것이, 세컨드 랭귀지 시스템도 아닌 것이 중간 단계에 있는 불완전한 이 언어 체계다라고 해서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 인터랭귀지가 어디에 있다고? 인지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학습을 하면서 비헤버리즘처럼 단편적인 어휘, 단편적인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isolated, 따로따로 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단어나 개별적인 문법적인 요소를 하나의 랭귀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지주의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rule governed learning, 규칙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지주의, 그래서 규칙 중심에 대한 학습, 이 규칙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학습자의 인지구조, cognitive structures. 그래서 실제 인풋의 형태로 개별적인 단어, basic unit, discrete points로 하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자의 인지구조 안에서 기존에 관련된 요소와 연결을 해서 그저 하나의 시스테마틱하게 디벨롭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인지주의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언어적 요소를 제시를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련된 요소와 링킹, 연결을 시켜서 원리화 또는 규칙화 시켜서 인지구조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에 대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얘기해요. meaningful learning. 이해하시겠어요? 유의적인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meaningful learning은 behaviorism에 대한 학습 과정, 프로세스. 그 학습 과정이 뭐야?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거잖아. 인지는 없잖아. 이해하시겠어요? 행동으로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고 반복하고. 그런 형태의 학습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ote learning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적인 학습. 앵무새처럼 따라하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behaviorism과 cognitivism은 극과 극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cognitivism 안에서 원리와 규칙 위주의 학습을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나간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학습의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eaningful learning은 어디까지? 구성주의의 언어학습 과정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이 세 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behaviorism과 cognitivism은 극과 극에 있어요. 반면에 cognitivism과 constructivism은 one side,
한 맥락에 같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cognitivism 안에서 더 develop 돼서 constructivism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과 극이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cognitivism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타 룰 거분들의 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meaningful learning 중요하다. 다 흡수합니다. 하지만 커그니티비즘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언어 발달과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코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특징의 형태로 언어의 규칙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지만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펑션, 미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얘기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해당 목표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했을 때 서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특징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말한 내용의 발화의 기능에 대한 부분 또는 intended meaning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지만 real communication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선 펑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교실 안에서의 언어 학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커그니티비즘의 룰, 거분들, 랭귀지 러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규칙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쌓여져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룰, 거분들, 러닝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는 어떻게 그 룰을 그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how to teach, 그죠? 어떻게 이러한 규칙에 대한 습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이라든가 규칙 위주의 학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문법이나 규칙을 갖다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줄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과 문법을 어떻게 학생들이 습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인지구조 안에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측면 안에서 inductive grammar teaching, 그 다음에 deductive grammar teaching. 이해하시겠어요? 요건 방법론적인 측면인 거예요. 어떻게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연습을 시키자. 그러면은 그것은 deductive죠. 를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디덕티브는 연역적이라는 말인데, 그죠?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룰 프레젠테이션. 자, 동사의 규칙 변화는 ed를 붙이는 거야. 규칙을 먼저 알려줘. 자, 그럼 like는 어떻게 변해? liked. play는 어떻게 변해? played.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게 디덕티브예요. 자,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인 거야.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학생들이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을 쓰도록 하는 거야. 디덕티브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practice. 그쵸? 그래서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주지 않아. 어떻게? example을 먼저 줘. past tense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문장들을 현재 시제도 주고 과거 시제도 주는 거야. 그러면 과거로 표현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찾아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Finding out the rule. 규칙을 example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규칙에 대한 그 학습을 시켜서 인지구조의 중간 언어 상태로 목표 언어를 쌓아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화두야. 커그니티비즘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방법 하나가 있고, 또는 그 타겟 룰이라든가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엑스포저, 노출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이제 그 타겟 랭귀지에 대한 어프로치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focus on form, focus on forms야. 이해하시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타겟 폼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 어떻게? focus on form은 within communicative context. Focus on forms는 without context.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타겟 폼을 드러내 줄 것인가? 그럼 focus on form approach. 그지? 그 다음에 focus on forms approach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사소통 맥락 필요 없어. 그냥 타겟 폼만 directly 하게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focus on forms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past tense만 자체만 준다라던가 relative clause, 관계의 대명사에 대한 유형들만 준다라던가 이렇게 맥락 없이 제공을 해주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cognitivism은 rule governed language learning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해당 목표에 대한 표면적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해서 인지구조에 쌓아나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교실 수업 안에서는 그죠? 그러한 규칙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인덕티브, 디덕티브. 그 규칙을 어떻게 제시를 해줄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제시를 해줄 것인가, 맥락을 토대로 제시를 해준다, 맥락 없이 제시를 해준다, focus on form, focus on forms.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그니티브즘 안에서 언어 학습에 대한 대상, 랭귀지에서 언어 학습에 대한 대상은 뭐야? 랭귀지 폼이잖아. 랭귀지 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실 수업의 형태의 모형은 비헤브리즘의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한다면 커그니티비즘의 교실 수업에 대한 모형은 무엇일까? 인스트럭션 모델이 FFI Form Focused Instruction이야. 인지주의 안에서는 어떻게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그게 디덕티브인지 인덕티브인지, Focus on Form으로 갈 건지 Focus on Forms로 갈 건지, 어쨌든 랭귀지 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랭귀지 시스템을 구축시켜, 인지구조 안에 구축시켜 나가도록 하는 교실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뭐다? 커그니티비즘에 대한 학습 방법이다. 요것만 알면 충분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FFI가 출제가 돼요. Focus on Form이 무엇이고 Focus on Forms가 무엇인지 출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인덕티브 방식으로 문법 지도는 어떤 식으로 교실에서 진행되는지, 디덕티브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n the classroom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클래스룸 티칭 안에서 그라마 티칭 부분에서 다시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인지주의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쓰여져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학습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그죠? 앞으로 교실 수업 안에서의 개별적인 활동이 나왔을 때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 다시 좀 정리할게. 커그니티비즘은 그치, 룰 거분드 랭귀지 러닝을 토대로 해서 교실 안에서 그쵸, 문법 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인지구조 안에 그죠, 쌓아둘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언어 습득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덕티브, 디덕티브, 포커스 온 폼, 포커스 온 폼즈를 통해서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타겟 폼을 하나하나씩 그죠? 습득을 했어. 그래서 랭귀지 시스템으로 구축했는데 지금 이제 학습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완벽한 문법 체계예요? 불완전한 문법 체계예요? 아직은? 불완전한 문법 체계지. 그래서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거지. 완전하면 그냥 타겟 랭귀지 시스템이라고 하지. 근데 러너 랭귀지, 학습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죠? 불완전한 체계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완전을 향해서 가는 불완전한 언어 체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지 구조에 쌓여 있는 중간 언어 체계를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디벨롭 시키고 싶겠지. 그치? 그게 이제 3장에서 나올 거야. 뭐 랜덤 에러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이머전트 에러 스테이지 뭐 이렇게 디벨롭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보다 좀 더 나은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중간 언어 자체에 쌓여있는 오류를 좀 줄여나가야겠지. 그럼 이 오류를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갖다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습자가 범한 오류들을 다 모아. 그래서 이 오류는 뭐 때문에 생겼고 이 오류는 뭐 때문에 생겼고를 다 규명해. 아이덴티파이 해. 그래서 그 오류를 다시는 출현이 되지 않도록 교실 수업에서 학습 활동으로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지주의 안에서는 교실 수업이 일어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사용되는 언어 분석 방법이 뭐야? 오류를 모아서 분석하는 거야. 에러 어널리시스가 커그니티비즘에서는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에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학습자가 범한 오류를 분류를 하고
그죠? 그래서 오류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오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끌고 나가면서 더 나은 next step of interlanguage, 다음 단계의 중간 언어 발전 단계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 측면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지주의 측면은 문법 지도의 이론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법 지도에.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인지주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 갈까요? 구성주의는?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